다음으로는 토머스 하이더 국제해양법 재판소 소장님을 모시고 기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아 외교부 차관님, 박병도 회장님,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하고 대한국제법학회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0차 구양 국제해양법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이번 행사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UN 해양법 협약에 대한 통찰력을 교환하고 집단적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더 영향력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본 학술회의는 범위와 깊이가 모두 성장했으며 이는 해양법의 발전과 해양 거버넌스의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성숙도와 대응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협약의 이행 그리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역할과 같은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후에 국제학술회의의 논의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후변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과 신기술 등을 포함하여 시의적절하고 다양한 새로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논의를 관통하는 두 가지 지속되는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양 거버넌스의 기초로서 UN 해양법 협약의 중심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둘째, 협약에 구현된 법적 원칙과 규칙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여입니다. 이번 10주년은 축하를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해양 거버넌스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더 상호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과 UN 산하 전문 기관들 그리고 운클로스에 따라 설립된 관련 기구들이 어떻게 함께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더 일관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고려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회의의 주제인 10년의 대화, UN 해양법 협약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 그리고 이 주제를 다루는 이 회의의 프로그램은 이런 공동 성장과 협력의 정신을 잘 반영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이러한 진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유엔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의지를 동원하고 글로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 14번이 수중생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행동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촉진한 3번의 UN 해양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해양과학 10년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학 지식의 생성과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여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24년 미래를 위한 협약의 제22번 행동인데, 이를 통해서 각국은 운클로스에 따라 해양 안보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한다면 바로 운클로스 하에 유엔의 후원을 받아서 채택된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 즉 BBNJ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이제 비준의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제3번째 이행 협정은 2026년 1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UN 산하 전문 기구들은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협력적이고 대응적인 접근 방식을 향한 집단적 노력을 강화하고 촉진해 왔습니다. 다양한 이니셔티브 중에서 특히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2023년 전략이 있었고, UN 식량농업기구가 채택한 기후변화 전략 2022, 2031이 있었으며, 현재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합의를 위해서 UN 환경 계획이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 대해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볼 때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 관련된 일관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니셔티브는 규범적이던 운영이 되고 있던 어쨌든 이 이니셔티브들이 협약에 의해 확립된 법적 틀 내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이 직면한 복잡하고 진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 간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저는 이제 웅클루스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즉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해상에서 법치를 수호하고 협약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며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15년부터 9건의 분쟁과 1건의 권고적 의견 요청이 재판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 중 5건은 본안 사건이었고, 3건은 제290조 5항에 따른 잠정조치 요청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1건은 신속 석방 관련 건이었습니다. 또한 재판소는 2015년 이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동기간 동안 6건의 사건이 부속서 12 재판부에 제기되었고, 그중에 3건은 이후 재판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사국들이 이틀로스와 웅클로스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 내에서 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잘 반영합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최근 판례를 보면 재판소의 지속적인 권위와 중요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2가지 사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모리셔스와 몰디브 사이의 해양 경계에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특별재판부가 군도 국가들 간의 해상 경계 획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별재판부에서는 군도 국가들의 법적 체계의 여러 측면을 명확히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군도 기준선의 처리, 말라가는 암초, 썰물 고도, 그리고 200해리 이상의 대륙붕 경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가 제출한 자문 의견 요청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이었습니다. 이 권고적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틀로스의 판례에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법원이나 재판소가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재판소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즉 IPCC의 보고서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과학적인 측면에 대해 긴밀하게 살펴보았으며,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웅클로스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재확인하였는데, 특히 해양 환경 오염이라는 용어를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협약의 제12부와 파리 협정과 같은 기타 관련 조약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러한 문서들은 웅클로스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보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다음 부분과 연결됩니다. 바로 웅클로스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기구들과 이틀로스의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틀로스와 다른 3개의 기관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웅클로스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저기구, 그리고 대륙붕 한계위원회 CRCS,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즉 ICJ 연결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른 기구들과의 연결고리를 살펴봄으로써 이런 다양한 기구들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며 웅클로스의 이행을 지원하는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해저기구 간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두 기구 간의 연결은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시작될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제안이 되었던 초기 아이디어는 국제해저기구의 기관으로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심해저 관련 분쟁을 다루는 재판소를 새로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제해양법 재판소 내에서 설립되는 해저 분쟁 재판부에서 이러한 분쟁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저 분쟁 재판부는 이틀로스와 ISA 사이에 중요한 제도적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분쟁 및 권고에 관한 관할권을 이틀로스에게만 할당합니다. 분쟁에 따른 관할권은 웅클로스 협약 제18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해저 분쟁 재판부는 심해저에 대한 협약 규범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분쟁, ISA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해석에 관한 분쟁, 계약의 거부나 협상에 관한 ISA와 잠재 계약자 간의 분쟁을 판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로스의 관할권 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부분은 아직 이행이 된 적이 없지만 심해저 자원의 탐사와 개발이 점차 더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관련된 관할권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ISA에서 협상 중인 심해저 자원 개발 규정의 현재 초안에 규정이 된 바와 같이 이 규정들 및 자원 개발 계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웅클로스의 제11부의 제5절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특별재판부의 자물 관할권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국제해저기구 이사회는 심해저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및 단체를 후원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자문 의견 요청을 특별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요청은 협약 제191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특별재판부는 2011년 2월 1일 자문 의견을 전달하며 심해저 후원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협약 제139조에 따른 보장 책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이를 특정 결과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후원국이 후원 계약자가 협약 1994년 이엔 협정 및 국제해저기구와의 계약 조건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실사의 의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실사가 과학, 기술 및 관련 위험에 대한 이해의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임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특별재판부는 두 번째 의무 범주인 직접적인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자의 행위와는 별개로 후원국의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국제해저기구의 기능 수행을 지원할 의무, 모범 환경 관행을 채택하고 이행할 의무, 보상 청구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 그리고 특별재판부가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미 가지고 있다고 확인할 두 가지 의무, 즉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할 의무와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또한 책임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측면의 세부 사항을 본 발표에서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재판부가 후원국의 책임은 계약자의 행위가 아닌 국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과 이사회의 여러 이사국이 국제해저기구와 해양법의 역사에 있어 이정표라고 인정한 이 자문 의견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11년 제17차 ISA 법률기술위원회는 본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예방적 접근 방식의 적용을 강화하며 모범적인 환경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복합 금속 단계의 개발 탐사 및 탐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3년 국제해저기구 총회에서는 해당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본 자문 의견의 영향은 그 후에도 지속되어 왔으며 국제해저기구가 진행 중인 탐사규정 협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예방적 접근 방식은 더욱 강화되어 국제해저기구의 원칙, 접근 방식 및 정책 중 하나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자문 의견에서 특별재판부는 국제해저기구의 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협약제도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규제 체계와 기술 역량 모두에서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저분쟁 특별재판부는 국제해저기구 또한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 분야에 더욱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판부와 협약에 따라 설립된 다른 기관, 즉 대륙붕 한계위원회 CLCS 간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협약 제76조 제8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임무는 대륙붕의 외측 한계 설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안국의 권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흔히 한계 획정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외측 대륙붕의 경계 획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협약 제83조에 따라 후자의 기능은 재판소를 포함하여 협약 제15부에 규정된 관할 법원에 할당됩니다. 재판소는 벵골만에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해양 경계 획정 분야에 대한 판결에서 국제법원 또는 재판소가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하며 협약은 대륙붕 한계위원회, 국제해저기구 및 본 재판소를 포함한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그 조항들을 이행한다. 이러한 기관들의 활동은 협약에 일관되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보완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성의 원칙은 이후 재판소가 협약에 따라 다른 기관들과 맺는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방글라시 대 미얀마 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은 했지만 위원회는 상호 동의 없이는 이를 고려할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소는 위원회가 권고를 내릴 때까지 관할권 행사를 자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재판소는 위원회의 한계 획정 기능이 국제재판소의 경계 획정 기능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강조한 후 본 사건에서 해리 200해리를 넘는 해역의 경계 획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해당 해역의 대륙 경계의 존재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면 주저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벵골만은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 협상 과정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독특한 상황임을 나타낸다라고 언급했으며
벵골만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이의가 없는 과학적 증거와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여 경계 획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모리셔스 대 몰디브 사건에서 재판소의 후속 판례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건은 두 군도 국가 간의 최초의 경계 획정 사례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특별재판부는 방글라데시 대 미얀마 사건에 상당한 불확실성 기준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특별재판부는 상당한 불확실성 기준이 대륙붕 한계위원회가 추후 권고에서 법원이나 재판소가 판결에서 취한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재판부는 모리셔스의 권리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계 획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저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익과 공동유산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본 사건의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통해 어느 당사국도 대륙붕위원회가 상대방의 제출물을 검토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교착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양측이 이러한 동의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며 협약 기간 간의 효과적인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제15부는 두 사법기관 간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정으로 두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사법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관되지 않은 판례법이나 사법적 분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때로 차이점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국제해양법 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는 일반적으로 서로를 강화하며 해양법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성은 양 기관의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대 미얀마 사건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가 흑해 해양경계 획정, 즉 루마니아 대 우크라이나 사건에서 확립한 3단계 접근 방식을 참고하고 이 접근 방식을 따랐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인도양 해양경계 획정 사건과 같은 후송 해양경계 획정 사건에서 방글라데시 대 미얀마 사건을 참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더욱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최근 두 가지 사례, 즉 모리셔스 대 몰디브 사건의 예비적 이의 신청에 대한 특별재판부의 판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리셔스 대 몰디브 사건의 예비 이의 신청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특별재판부가 1965년 차고스 제도와 모리셔스 분리의 법적 결과에 대한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어떻게 광범위하게 활용했는지 보여줍니다. 특별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권고적 의견은 해당 문제에 대한 국제법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을 수반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이 국제법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진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에 의해 동일한 엄격성과 심사를 거쳐 내려지기 때문에 판결문의 의견보다 중요성과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별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으로 내린 결정은 그 의견이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될 수 없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해당 결정을 인정하고 차고스 제도의 법적 지위를 평가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 특별재판부는 권고적 기능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원 및 재판소 간의 조화와 일관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살펴보면 판례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정신으로 발전해 왔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제출한 질문, 즉 해양법 관련 문제를 고려할 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례를 염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24년 5월 21일 획기적인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는데 본 의견에서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주목할 만한 일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해양재판소의 판례법을 인정하며 국제해양재판소는 설립 이후 분쟁 및 자무 절차 모두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관한 상당한 판례를 발전시켜 왔으며 협약을 해석해야 하는 한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채택한 해석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법에 관한 자문 의견 부문에서 2024년 5월 21일자 국제해양재판소의 자문 의견에서 채택된 해석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여기에는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해양환경 오염을 구성하는지 여부와 협약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7조 및 제206조에 관한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는 상당한 주의 의무, 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 위험, 협력 의무와 다양한 국제법에서 발생하는 의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권고 의견에서 채택한 해석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해양법의 일관성을 강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협약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판례법 간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본 학술회의 1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는 그 성과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원칙인 해상에서의 법치주의에 관한 공동의 헌신을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련 도전 과제가 진화함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적 협력과 지속적인 법적 명료화는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국제해양재판소는 자문 의견을 포함하여 권위 있는 해석과 지침을 제공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해수면 상승, 심해져 채굴, 새로운 해양 기술과 같은 시급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해양법이 회복력 있는 기반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통합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은 분명 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협약은 굳건히 뿌리내린 해양 법치주의의 기반으로 여전히 견고하며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해양의 미래를 향한 우리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이더 소장님, 훌륭한 기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